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브TV의 조현일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 이슈가 있었죠. 자, 일단 브래들리 빌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웃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바이아웃이 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브래들리 빌이 포기할 금액은 13.9밀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바이아웃은 선수와 팀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의 어느 정도의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이아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루머에 따르면 브래들리 빌이 포기할 금액이 무려 13.9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밀로 치면은 이번 오프시즌 때 풀 MLE, 풀 미드레벨 익셉션과 거의 가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빌도 제법 많은 금액을 양보하는 셈이죠. 자, 그리고 피닉스는 자녀 연봉 빼기 13.9밀에서 총 금액이 96.9밀인데, 이 금액을 평균, 그러니까 한 19밀가량 되는 거죠. 20밀로 잡으면 이걸 이제 스트레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데미안 릴라드 스트레치 때 제가 이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스트레치를 하면 이게 한 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5년에 나눠서 평균 19밀을 스트레치로 셀러리 캡에, 그러니까 데드 캡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200밀 쓸 때 피닉스는 200 빼기 19 하면 181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력 구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손해죠. 자, 하지만 브래들리 빌과 일단 이별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브래들리 빌의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막대한 사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피닉스는 놀랍게도 기존에 이미 3.8밀짜리 데드캡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로 그냥 이 선수를 쓰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팀들보다 3.8밀씩 샐러리를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나시어 리틀과 리델의 존재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선즈의 데드캡은 그러니까 약 한 23밀가량이나 존재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피닉스 선즈가 그동안 운영을 개판으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각설하고 이 빌의 자녀 연봉은 2526 시즌 때 53.6밀입니다. 그리고 2627 시즌 57.1밀이고 당연히 전액 보장입니다. 풀 개런티. 그 다음에 이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컸던 거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트레이드 시켜버리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상대 매물을 만들어서. 그런데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피닉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좋게 구슬리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 정도 금액만 양보해주면 우리 그냥 이쯤에서 이별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로써 피닉스는 숨통이 텄습니다. 물론 5년 동안 평균 20밀가량의 데드캡을 아는 채 운영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는 쓰지 못하는데 20밀이 셀러리캡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과거에 루올댕을 이렇게 처리했던 레이커스나 혹은 데미안 릴라드를 앞으로 처리해야 할 미러키처럼 어느 정도의 총알 자체를 아예 빼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팀은 전장에 나가는데 총알이 20발이 있는데 피닉스와 미러키는 한 17발, 16발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빌을 내보냈기 때문에 세컨 에이프런 아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세컨 에이프런의 위험성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컨 에이프런 아래로 진입하면서 일단 막대한 사치세를 회피합니다. 그쵸? 피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세컨 에이프런으로 도달했을 때 사치세는 계속 징벌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징벌적 사치세 리피터 이런 것들이 무섭죠. 그런데 일단 막대한 사치세를 회피할 수 있고, 동시에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제일런 그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라인업? 거기다가 그레이슨 알렌까지 있습니다. 이걸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특정 포지션에 과밀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브래들리 빌을 내보내면서 제일런 그린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피닉스 입장에서도 데드캡이 5년 동안 잡히지만 아예 의미가 없었던 무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아웃 됐을 때 브래들리 빌은 FA가 됩니다. 차기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대표적으로 한 5개 팀이 나옵니다. 마이애미,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미러키 벅스인데요. 일단 마이애미는 상호 관심 1순위예요. 일단 브래들리 빌의 대학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뱀 아데바요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고, 이 브래들리 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NBA 선수들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뛰고 싶어해요. 올랜도도 플로리다주고 날씨는 마이애미와 진배 없지만 마이애미만큼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올랜도는 약간 실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한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디즈니 월드를 제외하면 올랜도에서 그렇게 재밌는 건 없어요. 저도 올랜도랑 마이애미를
4번, 5번, 5번씩 가봤습니다. 근데 마이애미가 훨씬 재밌는 도시예요. 같은 값이면 당연히 마이애미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절친한 뱀 아데바요가 있고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속적으로 브래들리 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커스가 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고 사정은 클리퍼스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랭킹이긴 합니다만 마이애미, 레이커스, 클리퍼스, 워리어스, 미러키 가운데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은 저는 클리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LA 클리퍼스도 어차피 지금 뭐 1년, 2년 사이에 싹 샐러리를 지금 맞춰놨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우승 도전해보고 안 되면 리셋 누를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 빌과 타임라인 자체는 맞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해서는 브래들리 빌이 항상 그 시스템과 스테픈 커리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냈었죠. 네, 그만큼 이 브래들리 빌은 팀 시스템에 최적화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자랑하는 특히나 뭐 공이 없는 움직임, 또 공을 가진 채 가져가는 움직임도 훌륭하고, 네, 브래들리 빌이 사실 스테픈 커리와 투가드로 나섰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의 공격 시스템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키입니다. 미러키는 백코트 보강이 필요하죠. 지금 뭐 라이언 롤린스, 그 다음에 케빈 포터 주니어,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잡았지만 릴라드를 내보내면서 백코트 포지션에 무게감 있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래들리 빌이 만약에 미러키로 떠난다면 이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니스 아르토쿤보와의 콤비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도 나쁘지 않은 핏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브래들리 빌이 피닉스에서 보냈던 두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24 시즌 53경기 뛰면서 33.3분, 18.2득점, 어시스트 5개, 그리고 야투와 3점 효율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야투가 51.3%니까 슈팅가드 치고는 뭐 최상급이고요. 3점은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시절에는 좀 의외로 기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닉스에서 43%, 자유투 81.3%, 24-25 시즌은 전체적으로 더 기록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가도 떨어졌고 피닉스 팬들로부터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죠. 모든 기록들이 하락했습니다. 출전 시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미세하게나마 다 떨어졌고요. 필드골도 49.7% 자체는 훌륭합니다. 38.6%의 3점 빼어나죠. 하지만 첫 시즌에 비해서는 전부 다 하락. 하다못해 자유투까지도 1%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피닉스 내에서 뭐 민심이 좋을 순 없죠. 돈은 많이 받아가고 또 브래들리 빌은 나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피닉스에서 살길 좋아해. 피닉스 팬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하지만 브래들리 빌은 원래 출석률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나왔을 때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지난 두 시즌 동안에 58경기를 결장했고 그 다음에 받는 돈에 비해서 활약상이 좋았다고 볼 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래들리 빌은 본인의 명백한 권리인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피닉스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서 두 시즌을 버틸 수가 있었죠. 자, 일단 브래들리 빌에 대한 뭐 바이아웃은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 폴의 이 행선지와도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된다면 이건 CP3 행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크리스 폴은 여전히 주전으로 뛰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멀지 않은 곳을 선호합니다. 뭐 당연히 LA면 더 좋고요. 그런데 피닉스는 그렇지 않아도 1번 포지션이 약합니다. 콜린 글래스피 이외에는 정통 1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피닉스는 주전 자리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출전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커는 뭐 종종 1번으로 뛸 수 있지만 젤런 그린은 1번으로 뛰지 못해요. 그리고 그레이슨 알러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CP3가 원하는 출전 시간 한 25분가량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브래들리 빌이 갈 수 있는 팀의 목록에 대다수의 크리스 폴의 후보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 클리퍼스와 미러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빌의 바이아웃 행선지가 정해지면 크리스 폴도 그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차기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돌고 돌아서 다시 피닉스로 간다면 기묘한 인연, 질긴 인연을 이어가는 셈이 됩니다. 2023년 여름에 깜짝 빅딜이 발표됐었죠. 피닉스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던 브래들리 빌의 계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무려 4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크리스 폴, 랜드리 샤밋, 2라운드 픽 다발, 픽 스왑 다발을 줬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당시에 크리스 폴은
사실 워싱턴으로 거의 유배간 셈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맷 이시비아 구단주와 바텔스타인 CEO가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그만큼 크리스 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본다면 버림받은 트레이드였죠. 그 이후에 CP3는 조던 풀 딜을 통해서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뛰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다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빌이 바이아웃 된다면 브래들리 빌이 상대적으로 크리스 폴보다는 현재 선수로서의 가치가 더 높고, 또 브래들리 빌을 위한 시장도 크리스 폴보다는 높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되고 나서 행선지가 정해지면 CP3가 피닉스로 복귀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크리스 폴의 향후 행선지는 브래들리 빌의 바이아웃에 따른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빌의 행선지가 정해지고 나서 곧바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크리스 폴의 차기 유니폼도 저는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브래들리 빌과 크리스 폴은 굉장히 기묘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된다면 또 F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개로 데빈 부커의 연장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러 매체가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되기 훨씬 전부터 연장 계약 자격이 생긴 데빈 부커와는 계약을 맺을 것이다. 금액은 2년 150밀 가량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설왕설래가 오갈 수밖에 없죠. 부커는 좋은 선수고 퍼스트 팀에도 뽑혔고 국가대표에다가 뭐 올스타, 당연히 맥스 연장 계약을 받을 만한 선수지만 2년 150밀이면 연평균 75밀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커가 만약에 2년 150밀의 연장 계약 사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뒤따릅니다. 일단 150밀은 35% 맥스 연장 계약이에요. 이때는 데빈 부커가 10년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캡 비율의 최대치는 35%고요. 35% 맥스 연장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50밀은 28, 29 시즌부터 시작해서 29, 30 시즌까지 만료되는 2년 150밀 계약이 됩니다. 세 번째, 2년 150밀 계약에 사인을 한다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넘어서 현역 평균 연봉 1위에 등극할 수 있죠. 물론 이 기록도 깨질 수 있지만 일단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데미안 릴라드와 마찬가지로 슈맥을 받고요. 슈퍼맥스를 받고 나서 플러스 2년 연장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데빈 부커는 그 전 계약이 슈맥이었어요. 그리고 연장 계약 자격을 얻게 되는 2025년 여름에 연장 계약에 사인한다면 또 2년이 플러스가 되는, 릴라드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계약이 끝나는 2030년이면 데빈 부커는 33살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섯 번째, 제가 그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NBA는 오버 38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살 이후에는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38살이기 때문에 이 선수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은퇴해버리거나 갑자기 들어 누워버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8살 이상이 되면 사실상 거의 1+1 계약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1+2도 맺을 수 있지만 2가 비보장이기 때문에 이건 선수 쪽에서 굳이 맺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오버 38 룰로 인해서 데빈 부커가 계약을 끝나는 나이를 33살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33살부터 38살이 넘지 않는 나이까지 딱 5년 맥스 계약을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살로 설계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오버 38 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커의 2년 150밀 계약을 만약에 언론이 발표한다면 요 33살로 데빈 부커가 의도적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브래들리 빌이 바이아웃 되고 나서 뭐 발표가 되던지, 어쨌든 조만간 이 계약이 언론에 나온다면 2년 150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커의 잔여 계약 한번 볼까요? 25, 26 시즌 53.1밀, 그리고 26, 27 시즌 57밀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맺었던 맥스 계약이고요. 그리고 27, 28 시즌까지입니다. 61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 29 시즌에는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이에요. 71밀, 그 다음에 29, 30 시즌에는 79밀, 합쳐서 150밀 정도. 이거는 뭐 추정치니까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데빈 부커는 어린 나이에 NBA 데뷔하기도 했었지만 또 그때마다 뭐 계약을 앞두거나 혹은 그 전이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가치를 많은 돈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데빈 부커의 연장 계약 발표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피닉스 선즈 진짜 뭐 이번 2025 오프시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팀이라 볼 수가 있죠.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또 C픽으로 카마 말로아치를 뽑았고, 그리고 브래들리 빌 바이아웃, 그 다음에 크리스 폴의 복귀설, 데빈 부커의 연장 계약 루머까지 진짜 쉴 새 없이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에 조던 오트 새로운 감독까지 왔죠. 자, 맷 22야 구단주가 뭐 30개 팀 구단주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개판으로 팀에 개입을 했었는데 어찌어찌 또 수습을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에 관한 소식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정리해서 컨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